네. 자, 이번 시간에는 118페이지요. 자, 앞 시간에서 이제 소득세법 총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소득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묶어서 알아보겠는데, 여러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금융 소득이라고 그래요.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우리가 금융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디? 네, 116이죠. 118이 아니라 116. 자, 먼저 이자 소득의 열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의 범위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나열되어 있죠.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이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국내 또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국내 영업소, 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게 이자 소득이 되고요.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에 대한 이자,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그러니까 적금이라든가 정기예금, 부금, 우편 대체 예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2번이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예금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는 소득은 조금씩 다 있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에 의한 이자. 이것도 이자라고 봐야 돼요. 이익이니까. 그래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여러 가지 제2금융권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것도 이자 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우리가 보험에는 보장성 보험도 있습니다만 저축성 보험은 은행의 이자처럼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료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주잖아요. 그 차익이 바로 이자죠. 보험 차익.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이것도 저축성 보험하고 비슷하죠. 직장에 다닐 때 직장 공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제라고 해서 급여에서 얼마씩 뗀단 말이에요. 매달 10만 원씩 뗐어요. 근데 나중에 퇴사할 때 내가 10만 원씩 10번을 부었다 그러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1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초과 받은 게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게 이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우리가 이자를 영업으로 하는 기관이 은행이나 이런 보험이나 이런 사업인데, 이런 은행이나 금융권, 보험계 이런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자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자 빌려주는 거. 돈을 빌려주고서는 이자를 또박또박 받았어요. 누가? 만약에 저처럼 학원 사업자가 다른 학원 원장님한테, 다른 학원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자를 받았어요. 그거 이자 소득입니다. 이거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이라고 그래요. 세금이 더 많아요, 이거에. 그 다음에 8번째,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아까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애매한 표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에 있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 여기 있는 이자와 보험 차익, 뭐 반환금 차익, 뭐 이런 것들, 이것과 유사한 것들, 그거는 전부 이자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9번째, 위에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그래서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상품이냐면 금융 상품에서 파생되어서 또 만들어지는 그런 금융 상품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8번과 9번이 전부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위와 유사한 것들은 전부 이자 소득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 그 중에서 비과세 이자 소득은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과세라는 건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첫째,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따른 이자. 공익신탁법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예요.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한해서 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해서 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장을 합니다. 옛날에 농민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천 농협이라든가 이런 농협을 예금을 하게 되면은요, 농협의 조합원이라든가 또 준조합원 이런 사람들은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런데 예금을 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한도가 있어요. 얼마 한도까지만. 그래서 그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이것을 중간에 없애면은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없애질 못하고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 여기서 노인이라 그러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도 일정 금액의 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그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기 일정 규모가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비과세 이자 소득을 혜택을 준다. 가로 열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하나. 근데 이것도 작년에는 2018년도까지. 또 올해 와서는 2019년도까지. 그래서 이것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부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생겨요. 왜 이게 좋은 제도를 왜 없애느냐? 노인들 이거 돈 수입도 없는데 또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또 이자 받을 때 또 세금을 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돼요. 5천만 원 예금 이하에서만 해준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자, 비과세 이자 소득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우리가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공급 시기 같은 거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요. 기명채권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고 무기명채권 같은 경우는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봐야 된다 이거야. 기명채권이라는 것은 그 채권 이자 채권에 누구누구 앞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정일자 지급하기로 한 날이 만약에 6월 30일과 12월 30일이다. 그러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약정에 따라서 6월 30일과 12월 30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이런 말이고, 무기명 채권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겠다. 자, 가장 많은 것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에 대한 이자가 가장 많은데, 이러한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한 원본에 전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이 수입시기가 돼야 되겠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돼야 되겠고,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이겁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수입이 발생한 날 위주로 수입시기를 보는 겁니다. 또 통지예금의 이자 같은 경우는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수입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런 날짜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또 계속 나오네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의 매매 차이. 이건 환매도일. 환매도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거는 그 보험이 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언제 받아요? 해지하는 날 보험금을 받겠죠. 해지하는 날 또는 환급금 지급일 날.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도 받는 날이죠. 우리가 퇴사할 때 받잖아요. 지급일. 또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그거죠.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에 저축해 가지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이자 지급일이 약정이 없다면, 그러면 그 실제 지급한 날이 수입시기가 돼야 되겠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이거는 채권 지급, 이자의 지급일입니다. 역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겠고, 매도했으면 매도일이 되고,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다. 그러면은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상속 개시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유사 이자 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 등의 이익들, 이거 역시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할 때는 그 상환일. 아무튼 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수입시기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자 소득을 수입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전제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배당소득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의 범위도 여기 11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배당소득인가 한번 볼까요?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그래서 우리 내국 법인 하면은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익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한대더라. 그러면 내가 주주니까 배당 받을 수 있죠. 그게 배당소득이다 이거.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이것도 내국 법인으로 받는 배당금과 똑같다 이겁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 의제 배당. 나중에 이제 법인세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은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의제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이건 배당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배당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개인의 배당 소득으로 본다. 다섯 번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집합 투자 기구라는 말은 요즘 이렇게 투자를 개인이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함께 하는 투자가 뭐예요? 펀드 투자 이런 거죠. 펀드. 그래서 이런 집합 투자 기구라는 게 바로 요즘 말하는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받죠. 그 이익금도 배당 소득이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아까 내국 법인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도 배당소득이고 외국 법인에다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법인의 주식. 그러면 거기서 또 배당을 받으면 그것도 배당소득이다. 일곱 번째,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뭐냐면 사업을 말이죠. 사업을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누구한테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출자를 받았어요. 출자를 그래가지고 그 출자한 사람에게 배당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출자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당 소득이 된다. 이거. 출자한 사람의 배당 소득. 이유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면 그것도 배당 소득이다. 위의 배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아까 이자 소득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이제 포괄적 개념에서 유사한 것들은 전부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는 게 9번과 10번의 내용입니다.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 소득. 이것도 동업자들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이것과 유사하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나 동업자의 배당 뭐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는 경우에 동업으로 인한 배당소득도 배당소득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배당소득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거 이것에 관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배당소득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자소득처럼 공익신탁법에 따른 이익 배당 이거는 비과세. 또 아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거 있었죠? 노인과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것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그 다음에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사주라는 건 내가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했다면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겠다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과세 배당 소득 세 가지 장기 보유 우리 사주 배당 소득이 비과세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도 아까 앞에서 이자 소득처럼 대부분 수입 시기가 다 배당을 받는 날입니다. 무기명 주식 받는 날, 잉여금 처분에 대한 배당. 잉여금 처분에 대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결정하죠. 그 처분 결정일을 수입시기로 이건 봐요. 실제로 수입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이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2월 31일을 수입시기로 보겠다 이겁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결산 확정일 이것도 12월 31일 날 소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의제 배당 배당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무상주 의제 배당 이거는 자본 전입일 결의일 자본 전입 결의일은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또 감자시 의제 배당 이것은 감자 결의일 또 해산시 의제 배당 이거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 합병 분할시 의제 배당 이거는 합병 분할 등기일 뭐 이렇게 이거 다 외우긴 힘들어요. 우리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다 보니까 우리가 열거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어느 것이 과세된다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또 이렇게 수입 시기도 성격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하면 여러분 펀드 투자를 말한다 그랬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지급받는 날을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겁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본다 했고 유사 배당소득 및 결합파생 상품의 이익은 역시 지급받는 날. 하여튼 대부분 다 지급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주주총회의 결의라든가 이런 잉여금의 처분 배당이라든가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 같은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런 특별한 날짜를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 배당이다 그러면 결산 확정일이 되고 자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소득인데 그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득과 소득 금액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총 수입 금액이 된다. 거기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아직 이 얘기 안 나왔죠. 아까 비과세는 나왔었어요. 노인, 뭐 장애인, 또 공익 신탁법에 따른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은 비과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소득은요,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만약에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빼기 필요경비라는 걸 빼주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총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뺀 것을 전부 다 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라는 걸 빼주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금액은 소득액에서 총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만 뺀 것이다. 필요 경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거 이제 뒤에서 이제 필요 경비라는 게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과세할까요? 먼저 원천 징수를 먼저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도 소득세니까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 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 금액의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천 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의 경우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원천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또 비실명 이자 소득이 이렇게 높습니다. 자, 비실명 이자 소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자, 본인 실명 확인하죠.
그거는 실명에 의한 이자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이자 소득. 그러면 내 이자 소득에서 14%만 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지방소득세 1.4%에서 15.4%의 세금을 내죠.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을 하는데 비실명으로 가입을 했어요. 비실명으로. 그러면 42%. 내가 만약에 이자를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42,000원이 세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실명은 세율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세율이 높은 거 이거 기억하세요. 비영업대금. 비영업대금은 뭐죠? 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회사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1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돈을 주는 회사에서 나한테는 25,000원 떼고 25%가 세금이니까 75,000원만 받게 된다 이거.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자 세율이 높은 편이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보통 일반인들이 예금하는 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4%. 자, 가장 낮은 게 뭐냐?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입니다. 이자 소득 중에서 이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기본 세율은 6%를 가리키는 거예요. 6%를 기본 세율이라고. 그래서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여러분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다닐 때 직장인들끼리 서로 같은 직장에서 공제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봉급을 서로 같이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처럼 모아서 있다가 퇴사를 할 때 원금하고 이자를 줍니다. 그때 원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이자예요. 거기에는 6%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가장 낮은 게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14%. 요 두 개 정도 14%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좋겠네. 근데 요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비영업대금이 25%.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에 대한 것도 비슷합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똑같이 14%.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똑같죠. 자, 비실명 한번 볼까요? 42%. 비실명 배당소득과 비실명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세율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자소득에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가 세율이 25%였죠. 근데 여기 배당에서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출자 공동사업자. 사업은 내가 하는데 내가 학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이 필요했어요. 근데 내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네. 그럼 7천만 원을 친구 보고 야, 너 7천만 원만 투자해. 내가 너 1년에 한 번씩 이익에 대해서 너한테 70% 배당을 해줄게. 왜냐? 총 사업을 하는데 1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30%밖에 돈이 안 돼. 그럼 친구 돈을 70%를 썼어요. 그러면 그 70% 자금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한테 그 친구 공동으로 출자한 친구에게 배당금을 줄 때 25%를 세금을 떼고 줘야 된다. 자, 이게 금융소득입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도 된다. 자, 종합과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배사 근연비 6가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그러면 이자소득이 전부 다 종합소득
대상이냐? 아니라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만. 그러면 2천만 원 이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원금이 은행에 있어야 돼요. 요즘 같으면은 이자율이 지금 뭐 1.8%밖에가 안 되잖아요. 예. 연간 이자 2천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10억 이상 있는 사람. 왜냐면 10억이 있다 그래도요. 곱하기 1.8%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10억 예금해야 지금 1년에 1,8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적어도 10한 2, 3억씩 지금 은행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2, 3억 은행에 넣어놓는 사람이면 큰 부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종합과세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조금씩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나요? 안 한다 이겁니다. 원천징수하고 끝나버려요. 은행에서 예금 찾을 때 손님 이거 이자 이거 빼서 원금하고 이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 네, 그거 다시 내가 농협에서 이자 받은 거 얼마 5월 달에 내 봉급하고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이자를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지 않는 사람은 종합과세 고민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 종합과세 고민한다 그러면 엄청난 금융부자들이다 보시면. 자,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5월 달에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주 1에 보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만 분리과세 된다는 의미이나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만 합산되는 것이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항상 종합과세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는 또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은 왜 할까요? 원천징수 안 한 것들.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원래 끝나는 건데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죠. 요것만 좀 알아두면 네. 자,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된다 하는 거. 뭘까요?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네.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네. 이자를 1년에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원천징수 안 했어. 네. 친구가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친구 회사에서.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종합과세,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과세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네.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업과 기업 간에 출자를 한 거예요. 네, 출자 공동기업.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 네, 출자 공동사업자 하면 이제 개인을 의미하는 거죠. 네, 여기는 출자 공동기업. 그러니까 개인이 출자를 한 게 아니라 기업이 출자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배당소득은 25%.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된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 요 두 개만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 요건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이라 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뺀 요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요게 1번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조건부 분리과세 있잖아요. 예. 요 두 개를 합쳐서 2천만 원을 따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 제가 설명드려요. 이거 제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요거 제외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2천만 원을 따지는 거예요. 요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이 조건부 종합과세가 종합과세로 해당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분리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일반적 이자소득이라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거,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요 두 개를 합쳐서 2천만 원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요 네 개는 언제나 분리과세. 이건 종합과세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를 알아야 되겠네. 무조건 분리과세를. 밑에 것도 뭐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자 한번 봅시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비실명 이자소득 42%. 왜 비실명한테 무조건 분리과세를 주냐면요. 이거는 과세를 높여야 돼. 세율을 높였는데 나중에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과세 했더니 금액이 줄어가지고 세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최하 6%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실명은 특별히 중과세를 하려고 금액이 크든 작든 42%를 원천징수를 해버렸는데,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신고할 때 세율이 낮아지면 오히려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건 42%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 발행금도 이거는 6%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이거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 이것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법원에서 무슨 보관을 하라는 돈이 있어요. 재판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보관의 의무 기간이 지나면 법정 이자를 줘요. 그래서 그 이자는 기본 원천징수세율 14% 적용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특례법상에 또 분리과세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 네, 조금 복잡하죠. 네. 자, 하여튼 앞으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만나면서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2천만 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금융소득의 2천만 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를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정리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을 할 차례인데, 사업소득이 또 양이 많으니까, 사업소득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업소득 열거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